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착륙하던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최근에 실직했고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213m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이모 씨. 비행기는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지만 200명이 타고 있었던 만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행기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열린 비상문으로 내리려는 행동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의 돌발 행동을 제압한 건 근처에 앉았던 승객들과 승무원이었습니다. 내리고 싶다는 액션 표현을 하니 옆에 있던 승무원하고 승객들이 바로 제지를 해버려서 착륙 당시 바로 옆자리에 있던 이윤준 씨도 이 씨를 제압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승무원의 도움 요청을 받자 안전띠도 풀지 못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피의자를 낚아챈 겁니다. 승무원이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왼팔로 잡고 당기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과 기장, 탑승객 등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 30대 남성 바로 옆에 탔던 한 승객은 비행기에 탈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또 비상문이 열렸을 때 비행기 안은 패닉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48살 이윤준 씨는 사건 당일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씨는 비상문을 열었던 범인이 탑승했을 때부터 자꾸 두리번거리고 자신과 눈도 많이 마주쳐서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두리번거리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었고 그 친구가 약간 불안하다. 대구공항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와 헤드셋이 바람에 날아가 고개를 들어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범인과 눈도 마주쳤다고 기억했습니다. 진짜 바람은 계속 들어오고 보고 그리고 이 친구도 눈을 돌렸죠. 눈을 돌리니까 눈이 또 바로 요 정도 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바로 마주치잖아요. 다행히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무사히 착륙했지만 그때 옆에서 탁 하며 벨트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인이 비상문 쪽으로 갈 때 승무원이 도와달라고 외쳤고 이 씨는 왼팔을 뻗어 범인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 친구를 보니까 이미 그 열린 틈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서 이렇게 내리겠다는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잡았고. 이 씨는 사건 당시 뒤에 앉은 초등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나 할 일도 많은데 죽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재난 영화들 보면은 대체로 죽잖아요.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 씨는 국민안전재난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어 안전을 지키는 데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또 추가 사고가 나지 않은 건 상황을 정리한 승무원들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괌 공항이 폐쇄되면서 현재 발이 묶인 우리 관광객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이 다시 운영되려면 며칠 더 걸릴 전망인데 차라리 배를 타고 사이판으로 가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길가에 뿌리채 뽑힌 나무가 널브러져 있고 전신주는 뚝 부러졌습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간 건 다반사, 호텔 내부엔 물이 새기도 합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덮친 괌에 체류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YTN에 보낸 제보 영상입니다. 가족 여행지로 유명한 괌에는 어린이뿐 아니라 임신부 여행객도 적지 않은 상황. 며칠째 씻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행여 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중간중간에 복통 오고 씻지를 못하니까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 딱 됐네요. 원래는 목요일 날 나가려고 했는데.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여행객도 여러 명 파악됐는데
가져간 약을 거의 다 먹었지만 어디서 파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 번 진료에 적게는 $500, 많게는 $1,000까지 드는 비용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오게 됐는데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이 좀 부족하셔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병원 진료 받기도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해서 도움을 어디다가 청해야 될지 지금 막막한 상태입니다. 일부 호텔에선 투숙 연장이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마트는 전기가 끊겨 신용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면서 현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3,000명이 넘게 발이 묶인 이 상황을 두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띄우기 어려우면 차라리 배를 타고 가까운 사이판으로라도 갈 수 있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괌에서 사이판으로 선박으로 이동이 가능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다시 사이판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오는 30일쯤 괌공항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 당국은 교회 등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너무 비용이 비싸서 망설이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한인 의사를 지금 좀 섭외를 해서 진료와 이렇게 그 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항이 복구된 사이판행 배편 마련이 가능한지 묻는 YTN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남자친구의 폭행 사실을 신고한 뒤 그 보복으로 살해당한 여성이 피습당한 뒤에도 한동안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 폭행 신고가 있었을 때 두 사람을 분리하고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경찰의 판단과 대응을 놓고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A씨.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여성이 한동안 대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여자친구가 6분가량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춥다고 말한 뒤엔 대화가 끊겼다는 겁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A씨는 피해 여성을 방치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이 발생하기 1시간 40분 전쯤 A씨를 데이트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해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20여 분 동안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고도의 위험성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가정폭력에 따른 분리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함께 생활했던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건 판단의 영역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숙소 제공을 거부하긴 했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이 여성은 지구대를 나선 지 10분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점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며 보복성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A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보복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얼마 전 유명인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뇌전증인 것처럼 속여서 논란이 됐고 꽤 떠들썩했습니다. 100명 넘는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부분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후 씨.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 끝났는데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잘못 인정하고 그거에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프로 배구 선수 조재성 씨와 부장판사 출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남성 등
다른 병역 면탈자들에게도 마치 공식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받으셨는데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면해준 이유로 이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입대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쓰는 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국가 안보 체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1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면탈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자칫 병역 기피를 시도해봐도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재판에서 실형 비율이 낮다는 것은 범죄자들에게는 그러한 범죄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병역 면탈 범죄를 죗값에 맞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내 논란을 잠재우려고 괴담 정치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활동은 시작 전부터 결론이 정해진 국민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시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추진해 시찰 내용을 따져보고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도 함께 서두르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홍보 대사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원전에 반대하는 일본의 국회의원 100여 명과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초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자체 집계도 발표하며 여론전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물 상인을 만나는 등 영남권을 아우르는 반대 장외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민주당이 주술적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G7이 IAEA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합의문을 내놓았는데도 과학이 아닌 괴담 선동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와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등 당내의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억지스러운 작태라면서 한심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 입장을 정하고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 불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세를 벌이면 벌일수록 여당에서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줄다리기가 팽팽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시찰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거나 운영 방식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면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어제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촛불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관련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정권 주도권 잡기와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박광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간호법과 의료법에 이어 5번째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예? 그걸 가서 또
이렇게 들어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당이 합의를 거부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 잡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해 반여권 세력을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겁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 도로 점거 집회와 심야 시간 5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에게까지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확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원과 견제 여론이 각각 46%로 팽팽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총선이 흐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주 지지층을 확실히 잡겠다는 전략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책 대화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 속 거대 양당 대표가 1대1로 만나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건데 다만 강대강 대치의 국회 상황에서 이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교 신도와 사회각계 인사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봉축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에서 벗어나 온전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게 됐다며 상대를 배려한 따뜻한 마음, 희생정신, 자비심이 우리 모두를 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서 황금 연휴가 만들어졌는데요. 공항은 온종일 가족,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객들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출국장 탑승구 앞에 커다란 짐 가방을 챙긴 여행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잔뜩 신난 아이들은 자꾸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약간 설레고 약간 안 가본 나라에 가서 약간 좀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올해 석가탄신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여행객들로 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이곳은 출국을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긴 대기 시간에도 지루함보단 설렘이 가득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공항을 찾은 시민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다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나가는 거라 좀 감회가 새롭죠.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 와서 좋아요. 나도요. 연휴 첫날부터 굳은 비가 내렸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걱정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대학교 때도 한 번도 여행을 안 가봐가지고 코로나가 풀리고 첫 해외여행이어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려고요. 이런 가운데 태풍 마와르 피해로 폐쇄된 괌 공항은 애초 예상보다 이틀 빠른 오는 30일을 목표로 활주로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3,300여 명이 단수와 정전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교민단체 등과 긴급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계속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자 유지비를 절약하려던 전기차 운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전기차를 구매한 김종수 씨는 경유차를 탈 때보다 싼 유지비에 만족하지만
최근에는 야금야금 오른 충전 요금을 실감합니다. 한 5년 정도 지금 전기차 운행하고 있는데 10,000원 정도면 완충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충하면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체감상으로는 뭐 50% 정도는 오른 거죠.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부담이 더 큽니다. 택시고 영업용이기 때문에 얼마라도 오르면 우리한테 부담이 되죠. 사용을 많이 하니까. 또 지금 요금이 인상된다는데 그한테 부담이 계속되는 거죠.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8원 올리면서 아파트용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함께 인상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환경부도 원가 상승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은 지난 2017년 킬로와트시당 173원대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0킬로와트 충전기에서 킬로와트시당 324원, 100킬로와트 이상에서는 347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특례요금 할인 종료와 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된 겁니다. 5년 동안 그 전기차 요금 안 올리기로 하고 동결을 하고선 그것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환경부는 논의 시작 단계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부 충전 요금이 업계 지표가 되는 만큼 민간 충전 사업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들의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현지 시각 26일 테슬라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100GB 용량의 자료에는 다량의 고객 개인정보와 10만 명이 넘는 전 현직 직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연봉,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델스블라트는 제작 과정과 관련한 기밀 정보는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사회 보장 번호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서 테슬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입증되면 테슬라는 연간 매출의 최대 4%인 32억 6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현지 시각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장관급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그것을 경제적인 강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미국 기업 한 곳을 겨냥한 거라면서 미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국들이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건데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장관회의에서 14개 참여국 사이에 첫 합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먼저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와 운송로 파악, 신속 통관 등의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공급망 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각국이 공급망의 부정적인 조치를 자제하고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개발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또 숙련 노동자 육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정 자문기구도 설치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IPEF의 공급망 협상 완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IPEF는 지난해 9월부터 무역과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협상을 이어왔고 공급망 분야에서 첫 협상 타결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강한 반발 가능성입니다.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가만히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我们也希望有关国家政府和企业能够与中方一道，共同维护多边贸易体制，维护全球产供链的稳定。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특정국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며
중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G7 정상회의 이후 보란 듯 더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역도 폭발적으로 늘고 경제 협력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중국에 더 유리해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찾은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시 주석은 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도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돈독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압력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Сегодня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находятся 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Они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взаимным уважением интересов друг друга. 중국과 러시아는 G7 정상회의 이후 서방을 의식한 듯 더 끈끈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두 나라의 교육액은 이미 한 해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70%는 위안화나 루블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은 1대1로를 앞세워 러시아의 앞마당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통큰 선물을 선사하며 더욱 굳건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中方将向中亚国家提供总额260亿元人民币的融资支持和无偿援助。 러시아는 165년 만에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사용권을 중국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지만 오랜 기간 서로 영토 분쟁을 벌이던 지역이어서 협력에 균열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군사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서방의 제재에 맞서 두 나라가 밀착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며 중국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앞두고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우러스의 사거리는 500km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보다 배가 더 깁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우크라이나가 최근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독일이 타우러스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최대 500km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선 이남에서 F-15K 전투기로 북한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전 배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영국에서 사거리 250km의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를 지원받아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스톰 섀도우보다 사거리가 배가 더 깁니다. 타우러스를 지원받을 경우 우크라이나의 반격 수위는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사거리 80km의 하이마스, 즉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 약 300km의 에이테컴스 미사일 지원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상반된 선택 속에 독일이 타우러스를 지원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폴란드가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착수하면서 국산 무기가 또다시 폴란드 수출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디펜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4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바르샤바에서 열린 디펜스24데이 컨퍼런스에서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찰이 곧 시작될 거며 조만간 잠수함 도입 대수와 요구하는 장비, 기본 성능 등을 공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부하 슈차크 장관은 유럽 의회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고 밝혀 디펜스24는 한국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하려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등장한 새로운 무기 체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드론입니다. 우리 군도 드론을 정찰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투 경연 대회를 열어 드론의 작전 능력과 새로운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신호와 함께 드론 10대가 경기장 위로 날아오릅니다. 공격을 맡은 드론이 60cm 좁은 골대를 향해 돌진하고 수비는 좌우로 어지럽게 날며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정찰용 드론이 아군 쪽으로 날아옵니다. 전파 발사 장치를 쏘자 마치 뒷덜미를 잡힌 듯 멈춰섭니다. 또 다른 드론은 전파를 맞고 그 자리에 뚝 떨어집니다. 조종기와 드론을 오가는 전파를 교란시켜 성능을 무력화한 겁니다. 드론이 성장하는 만큼 창과 방패처럼 방패도 많이 준비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무선 통신을 다 동시에 교란을 시켜서 작동이 안 되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현대전의 필수 무기가 된 드론의 활용 능력을 선보이는 드론 전투 경연 대회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드론을 응용해 더 나아진 기능과 기술을 갖춘 무기도 전시됐습니다. 병사들이 총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복합 전투 체계를 운용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전투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비를 얼만큼 기술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 향상 차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병사 수는 줄고 기술은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드론 전투 체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인난이 심각해진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서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 영주권 대상 범위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한인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가게마다 일손이 필요하다는 구인 공고가 잔뜩 붙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서 온 인력이 빠져나간 데다 국경 봉쇄 장기화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영주권 부여 기준을 낮추는 이른바 특별 영주권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했던 관광이나 요식 농업 등은 4월 4일부터 9월 30일 사이 관련 비자가 만료되는 이들의 체류 기간을 6개월씩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일을 더 할 수 있겠다.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게에 우리 구직하고 있습니다, 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쉽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구인난이 좀 심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할 사람을 구하려 특별 대책까지 내놨지만 정작 일부 취업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워킹 홀리데이에 나선 한인의 경우 사무직 선호 경향이 강해 직무별로 지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취업이 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인 자영업자도 마땅한 인력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주로 취업이 필요한 분야에선 전문적인 자격이 중요한데 워킹 홀리데이의 경우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한 데다 단기 비자이다 보니 장기 노동시장에서는 꺼린다는 겁니다. 워홀로 자체가 이제 30대 미만 친구들이 와서 뉴질랜드라는 이제 나라를 경험도 해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다 보니까 좀 경업 쪽에 좀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워홀로를 채용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좀 길게 갈 수 있지는 않지 않을까. 취업 희망자들 역시 나름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일자리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기회가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만큼 소비 물가가 올라갔고 그만큼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워킹 홀리데이의 경우 여행과 어학 공부 취업 등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올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한국과 실정이 다른 만큼 분야별로 현지 업계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격 요소가 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언어는 물론이지만 현지에서 업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지는 것도
큰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격증이 있고 일한 경력이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도 많고 자리도 많은데 시간 계획을 플랜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는 자격증이나 뭐 이런 시험 점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좀 많이 비즈니스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 아니면 어느 회사를 들어가면 그 분야에 대한 좀 전문 용어 같은 거를 좀 많이 익히고 와서 그 회사를 노리고 와야지.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에서 관광 서비스 직종 등의 인력 부족이 꾸준한 만큼 취업 희망자는 관련 업종문을 두드려 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해외로 입양된 동포는 모두 2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입양 과정에 인권 침해와 서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PD입니다. 2019년 YTN에 소개된 미국 입양 동포 로빈 박 씨. 2006년 서류를 추적해 친모를 찾았지만 DNA 검사 결과 가족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입양 서류가 다른 아이와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서류를 찾기 위해 입양기관에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오래된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Seen that there are cases where not only the history was fabricated, but also the identity associated with the adoptee. 지난해 로빈 씨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해외 입양 동포들과 함께 과거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서류 조작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미국, 호주 등 각국 해외 입양 동포 372명이 자신의 사연을 증거로 제출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가운데 34건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Relief, and triumphant because leading up to this investigation being announced in December, adoptees like myself, I had been working for about 3 weeks to try and submit cases and provide evidence and information. 대규모 2차 조사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YTN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위원회 의결로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르면 6월 초 해외 입양 동포 237명에 대한 2차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며 사안의 특성상 자료 입수와 진술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빈 박 씨도 2차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Very excited about the ways that this is, really opening things up. We are granted access to our legitimate files, Korean language adoptive files. 최근 한국 법원이 입양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입양기관 홀트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도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입양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입양기관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워낙 또 다양한 여러 사례들이 있고 또 여러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로 나간 해외 입양 동포는 모두 20만 명. 뿌리를 찾다 마주한 여러 의혹을 풀어달라는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 세계 각국이 이상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물가까지 들썩여 우리 동포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리포터가 전합니다. 크고 작은 부채부터 휴대용 선풍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열을 식히고 찬 음료를 파는 노점상에는 줄이 이어지지만 타는 듯한 더위와 갈증을 떨치기엔 역부족.
때에 이른 이상 고온 현상에 태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4월 최고 기온은 45.4도, 5월에도 40도에 육박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에 체감 기온은 50도를 넘기 일쑤입니다. ส่วนมากจะกินน้ำเยอะนุ่นน้ำแข็ง น้ำแข็งส่วนมากจะหนีเข้าเซเว่นมั่งอะไรมั่งหลบเวลาร้อนจัดๆก็ทนไม่ไหวก็หนีเข้าเซเว่นไปจะได้ดีขึ้น 기록적인 더위에 냉방기기 등의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하루 전력 사용량이 39,000메가와트를 넘기며 이전 1일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연히 전기요금도 갑자기 늘어나면서 특히 서민들로서는 한 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전기료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อากาศ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ตอนนี้ก็ร้อนมากครับร้อนอากาศร้อนจริงค่าไฟก็สูงกว่าทุกเดือนนะเท่าตัวหนึ่งเท่านะครับจากที่เคยปกติก็จ่าย 500-600 เดี๋ยวนี้ก็จ่ายประมาณ 1,200 เท่าตัวนะครับ 동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종우 씨는 카페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온종일 에어컨을 켜는 것도 모자라 집에서 쓰던 선풍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서 상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비싼 편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볕더위 때문에 농작물 생산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에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채들이 잘 자라지도 않아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야 물가도 좀 내리고 날씨가 더워져서 전기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물가들도 같이 따라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엘니뇨 현상으로 태국의 우기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고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국 당국이 올 여름 물 부족 현상을 예고하며 농민들에게 쌀 재배량을 줄이라고 권고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며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동포들은 힘겨운 폭염과 물가 상승으로 또다시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닌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김기성입니다. 다음 달 예술의 전당에 있는 크고 작은 공연장 3곳에서 발레 축제가 보름여 동안 열립니다. 고전인 백조의 호수를 비롯해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티브한 창작 무용 등 우리 시대를 반영한 다양한 작품이 펼쳐집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법에 빠져 백조가 된 공주 오데트, 그리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 왕자 지그프리드의 이야기.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로 불리는 백조의 호수입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이 4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으로 1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발레 축제의 개막작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3막 4장을 2막 4장으로 수정해 속도감을 더하는 등 유니버설만의 색채를 입혔습니다. 2막 그 군무신, 백조들 군무신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원래 백조들만 쭈룩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흑조도 같이 나와서 흑조의 흑백 대비가 또 그런 걸 많이 보실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고요. CJ 토월 극장에서는 천재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과 아내인 클라라 슈만, 작곡가 브람스의 삼각관계를 모던 발레로 풀어낸 서울 발레 시어터의 클라라 슈만, 넷플릭스 드라마인 종이의 집을 오마주한 윤전일 댄스 이모션의 첫 번째 게임이 무대에 오릅니다. 대부분 창작 무용인 올해 공연작은 시대를 마주하다라는 주제 아래 선정했다는 것이 축제 측의 설명입니다. 그 발레의 역사성을 좀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현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발레가 또 만들어질 거고.
가장 작은 자유소극장에서는 신진 안무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황순원의 소설을 형상화한 양영은 비욘드 발레의 소나기, 프로젝트 클라우드9의 컴비네이션 2.0 등 6개 작품을 가까운 거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축제에는 발레 일러스트 전시회와 무대 뒤의 궁금증을 풀어줄 관객과의 대화 등 부대 행사도 이어집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프로농구 FA 시장에서 최대여 오세근이 SK로, 최준용이 KCC로 옮기면서 두 팀은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갖춘 슈퍼팀이 됐습니다. 더구나 최준용이 전 소속팀 SK를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내면서 벌써 다음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제가 이런 팀은 무조건 우승 후보죠. 근데 제가 나왔기 때문에 SK는 우승 후보에 속하지 않고 KCC가 우승 후보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제 또 뭐 SK는 노인즈로 이제 밀고붙이겠죠. KCC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최준용은 전 소속팀 SK를 향해 거침없는 도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선영과 오세근, 허일영까지 30대 중후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SK를 노인즈라고 비꼰 겁니다. 7년 동안 몸담았던 팀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서포트 해준 사람은 구단 프런트가 아닌 저는 팬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팬분들에게만 감사합니다. 최준용은 프로 데뷔 후 정상급 실력과 함께 톡톡 튀는 언행으로 끊임없는 화제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비난도 뒤따랐고 동료들과 불화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KCC 입단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원희와 안영준 두 명의 동료만 언급하며 의혹을 키웠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다른 팀이랑 하는 게. 원희, 장현희 그리고 영준이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에서 마지막 시즌 부상으로 단 26경기만 뛴 최준용은 일찌감치 SK의 다음 시즌 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라이벌팀 KCC 유니폼을 입은 최준용이 다음 시즌 SK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 두 팀의 맞대결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일요일 아침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경북, 전북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중북부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충청과 남부에 집중되겠는데요. 충청은 오늘 밤부터, 그리고 남부지방은 내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니까 대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이 20도, 대구 24도에 머물면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